남편이 떠나고 제 인생에 남은 계절은 오직 가을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물고 마르고 바스러져 가는 시간. 플라워 스튜디오 오후에 정원을 열었던 것도 어쩌면 그 쓰러져 가는 것들의 마지막 아름다움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흙냄새와 젖은 이끼의 향, 시들기 직전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의 마지막 절규.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고요했죠. 적막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아들은 결혼 후 진작에 분가했고 그나마 제 곁을 지켜주던 며느라이 이나는 1년 전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는 남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제게 남긴 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딸처럼 곁에 두며 챙겼어요. 그 아이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걸 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갓 들어온 작약을 다듬고 있는데 이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잠시 들르겠다는 언제나처럼 살가운 목소리였죠. 어머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럼 언제든지 와. 오는 길에 조심하고. 저는 그 아이가 온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텅 빈 집에 온기가 도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나마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저녁은 먹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나의 뒤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따라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느낌. 집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어요. 익숙하던 백합향에 날 것 그대로의 땀 냄새와 알 수 없는 남자의 체향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님. 인사드려요. 제 남자친구 서지환이에요. 오빠 인사드려. 제게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환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고 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 예의 바른 미소 뒤에 숨겨진 야성적인 무언가가 제 심장을 불편하게 내리눌렀어요. 얇은 회색 티셔츠 너머로 단단하게 자리 잡은 가슴 근육의 윤곽이 팔뚝에 도드라진 힘줄이 제 시선을 자꾸만 붙잡았습니다. 아, 네. 어서들 와요. 식사는 하고 왔니? 아니요. 오빠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로 왔어요. 오빠, 그 다정한 호칭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남자는 지환 씨는 익숙하게 이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뒤를 따랐죠. 그 단단한 손이 제 며느리의 얇은 허리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전부 느껴지는 것 같아 아랫배가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어울렸습니다. 아픔을 겪고 다시 생기를 찾은 이나와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지켜줄 것처럼 강인해 보이는 남자. 머리로는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 남자는 위험하다. 내 아이의 곁에 두기엔 그리고 내 곁에 두기엔 너무 위험한 남자다.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잠시 인사만 드리고 가려던 참입니다. 그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을 때 저도 모르게 손끝을 움찔했습니다. 제 아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그 호칭이 이 젊고
낯선 남자의 입에서 나오자 지독히도 선정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금지된 장난을 치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제 착각일 겁니다. 저는 그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또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심장의 불규칙한 떨림은 쉬이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환 씨를, 아니 그 남자를 마주한 순간부터 온몸의 신경이 예민하게 나를 세운 탓이었을까요?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의 낯선 체향이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고, 저를 훑어보던 그 무례하고도 뜨거운 시선이 살갗에 박힌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애써 지워보려 눈을 감으면 오히려 그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얇은 티셔츠 아래 꿈틀대던 단단한 근육, 이나의 허리를 당연하다는 듯 감싸던 투박한 손. 머릿속이 온통 그 남자로 가득 차는 것 같아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찬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 소파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나와 그 남자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늦은 밤 제 집 거실에서 말이죠. 어머님, 잠이 안 오세요? 저를 발견한 이나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 옆에 앉은 남자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편안한 모습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제 얇은 슬립 가운을 향하는 것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아니, 그냥 목이 말라서. 너희는 안 자고 뭐하니? 오랜만에 와인 한잔하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같이 하실래요? 저희 때문에 깨신 것 같은데 어서 주무십시오. 저희도 곧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저를 압박하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다가는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예민해진 신경은 쉬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조용히 웃으며 복도를 지나 이나의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제 방과 이나의 방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그 벽이 오늘따라 유독 얇게 느껴졌어요. 모든 소리를 차단하려는 듯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나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나직한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목소리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이고 저 아이는 제 며느리예요. 하지만 귀를 막으려 할수록 청각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모든 소리를 빨아들였습니다. 흐읒 오빠 잠깐만. 이나의 가쁘게 끊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만족스러운 낮은 웃음소리.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불을 쥔 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어요. 곧이어 침대 헤드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박동이 그 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여자의 교성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얇은 벽을 뚫고 제 고막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어요. 그때 벽 너머로 남자의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허리 더 들어봐. 잘 안 들어가잖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느낌.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감각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제 상상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눈을 감자 벽 너머의 풍경이 제멋대로 그려졌어요. 땀에 젖어 이나의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잘게 떨리는 하얀 등, 위로 짐승처럼 엎드린 남자의 단단한 몸. 시트를 움켜쥔 이나의 가녀린 손가락과 그 위를 무자비하게 파고드는 남자의 허리짓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남자가 만약 지금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 아이 대신 나의 머리채를 붙잡는다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메말랐으면 며느리의 방에서 들려오는 음란한 소리를 엿들으며 이런 상상까지 하는 걸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벽 너머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뒤엉킨 숨소리가, 눈앞에는 제 멋대로 그려졌던 음란한 상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평온하던 일상에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던 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벽 너머의 방을 의식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상상과 소리들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끈적한 잔상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나와 그 남자가 돌아간 후 저는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는 사람처럼 온 집안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바닥을 닦아내도 그 남자가 남기고 간 야성적인 채취와 두 사람이 내뱉었던 뜨거운 숨결이 집 안 곳곳에 배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이나가 스튜디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돌았어요. 어머님, 이거요. 오빠가 어머님 꼭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아이가 내민 것은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였습니다. 안에는 제가 평소 즐겨 마시는 브랜드의 홍차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지환 씨가 이걸 어떻게... 그날 밤에 어머님 댁 찬장 슬쩍 봤대요.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깊은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해맑게 웃는 이나의 얼굴을 보며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적인 공간을, 제 취향을 그 남자가 훔쳐봤다는 사실이 불쾌하면서도 심장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선물을 통해 제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 후로도 남자는 이날을 핑계로 제 일상에 교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이나와 함께 스튜디오에 찾아와서는 제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것을 보고는 성큼 다가와 가볍게 들어 올렸어요. 이런 건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그의 몸이 제 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흙냄새와 땀이 뒤섞인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이 제 어깨를 스치고 넓은 가슴이 제 등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어머님은 가녀리셔서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되세요. 그는 가녀리다는 말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숨겨진 여성성을 끄집어내려는 것처럼 노골적인 시선으로 제 목덜미를 훑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하듯 급하게 물러섰습니다.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고 귓가는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흰 원피스가 잘 어울리시더군요. 지환 씨였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나에게 물어봤겠지요. 저는 답장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건 무시해야만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연락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연락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네요. 보내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너무 차갑게 보였을까? 아니, 어쩌면 제 대답이 그에게는 또 다른 초대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나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 그 한 단어가 저와 그 남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나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후로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를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게 다른 마음이 있는 걸까요? 확실한 것은 그가 던진 돌멩이 하나에 제 고요하던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험한 균열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나가 워크숍 때문에 하루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안도감과 함께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그 아이가 없다는 핑계로 지환 씨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그날은 유독 날씨가 굳었어요. 오후부터 쏟아붓기 시작한 비는 저녁이 되자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애써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며칠 전 그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천둥 소리인 줄 알았던 소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인터폰 화면을 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남자. 서지환 씨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환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의지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열어주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는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에 젖은 그의 체향이 확 끼쳐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혹시 이나가 부탁한 물건 지금 가져가도 괜찮을까 해서 왔습니다. 이나가요? 무슨 물건? 아, 이나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네요. 그럼 이만.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번쩍 하고 섬광이 터지더니 온 집안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황한 제 숨소리와 그의 숨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그가 손을 뻗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초를 찾아야.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그를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촛불을 켜자 흔들리는 불빛 아래로 그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 물기를 머금어 속살이 비치는 얇은 셔츠, 그리고 저를 향한 집요한 눈빛. 그는 더 이상 예의 바른 청년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나 물건 때문에 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제가 물건 때문에 이 빗속을 뚫고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밤 잠 못 주무신 거 알아요. 제 선물에 담긴 의미도, 제 문자에 담긴 의미도 어머님은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그는 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들어 올렸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와 똑같은 욕망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저 제 앞에 있는 아름다운 분께 솔직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건 키스라기보다는 서로의 영혼을 탐하는 짐승들의 싸움 같았어요. 그의 젖은 셔츠가 차가운 빗물이 뜨거운 그의 혀가 한데 뒤엉켜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십 년간 닫혀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저는 저를 부서뜨리러 온 그 남자에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온통 그 남자와 저 단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체향의 심장이 내려앉았고 샤워를 하며 거울을 볼 때면 밤새 그에게 물고 빨렸던 제 입술과 목덜미의 붉은 흔적을 확인하며 수치심과 함께 묘한 흥분을 느꼈어요. 그는 제 일상에 폭풍처럼 들이닥쳐 모든 것을 헤집어 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나가 돌아왔죠. 어머님, 저 없는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던데. 그럼 별일 없었지.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심장은 죄책감으로 세차게 뛰어댔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이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두 얼굴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다정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썼고 밤이 되면 그 남자를 갈망하는 암컷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주로 제 스튜디오에서 혹은 인적이 드문 시간 그의 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튜디오의 흙냄새와 짙은 꽃향기 속에서 나누는 정사는 이상하게도 더 관능적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우리의 음란한 행위를 전부 지켜보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배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원하고 탐하고 제 몸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워주는 위험한 공범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제가 잡아먹기라도 한대요. 어느 날 밤 스튜디오 작업대 위에서 저를 끌어안으며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제게 밀착되자 숨이 턱 막혀왔어요. 누가 올까봐.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이 세상엔 우리 둘뿐이에요, 수진 씨. 그는 처음으로 제게 어머님이 아닌 수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정하고도 뜨거운 호명에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입을 맞췄어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려한 속옷을 사입고 그가 좋아할 만한 향수를 뿌렸습니다. 메말랐던 제 몸과 마음에 그라는 단비가 내리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나가 집에 찾아올 때마다 저는 지옥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오빠가 선물해준 목걸이에요. 예쁘죠? 응, 예쁘구나. 요즘 오빠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꼭 평생 함께할 사람처럼요. 이나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을 제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나가 돌아가고 나면 저는 견딜 수 없는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이 미친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그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 그 결심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이미 그에게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 말이죠. 저는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비밀스러운 쾌락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만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어요. 그 남자와의 미래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자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는 시간은 온통 잿빛이었고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색채를 가졌어요.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욕망에 솔직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지언정 싫지 않았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스튜디오에 찾아온 이나가 화사하게 핀 작약을 보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순수한 질문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글쎄 좋은 일이라니. 늘 똑같지 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 피어난 생기가 그 남자와의 밤이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 저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나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온전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면 이제는 아주 작은 의심의 티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이 향수 새로 사셨어요? 향이 되게 낯선데 좋네요. 아, 응,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지환 오빠가 좋아하는 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선물한 향수였으니까요. 그가 제 몸에서 이 향이 나는 것을 좋아한다며 제 귓가에 속삭였던 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엉뚱한 곳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이나가 잠시 주방에 간 사이 지환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밑으로 보이지 않게 손을 뻗어 제 허벅지를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옆 주방에 이나가 있는데도 그는 너무나 대담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오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릴 뻔했습니다. 어머님, 설탕 어디에 두셨어요? 주방에서 이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 저기 찬장 두 번째 칸에. 오빠가 갖다 드려. 어머님 힘드신데. 내가
알겠어. 그는 천연덕스럽게 되물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제 주방의 찬장을 망설임 없이 열어 정확하게 설탕통을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오빠 그 찬장 어떻게 알았어?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칸이라고. 아니, 나는 방향까지는 말 안 했는데. 이나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연한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며 이나에게 설탕을 건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나는 제게 지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있었던 날의 행적이나 누구와 통화했는지 같은 것들. 아이의 모든 질문은 이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불행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짙게 제 삶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이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갑게 웃지 않았고 그 아이의 모든 질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지환 씨와의 미래는 더욱 은밀하고 대담해졌지만 그 쾌락의 끝에는 언제나 지독한 불안감이 독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어요. 이나가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와 지환 씨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이나는 거의 말이 없었고 저와 지환 씨는 어색한 미소로 그 침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이나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지환 씨는 흥미로운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태연한 얼굴로 이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어머님 댁에서 설탕통 꺼내던 일이요. 오빠가 어떻게 그 위치를 알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나야, 그건. 그리고 어머님, 요즘 뿌리시는 향수요. 오빠 차에서 똑같은 냄새가 나던데 그것도 우연일까요? 이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지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프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나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난 어머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 가족이 밤늦게 단둘이 만나고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그래. 그건 전부 오해야. 내가 자기한테 더 잘하려고 어머님께 조언을 구했던 것 뿐인데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전부 내 잘못이야. 미안해, 어머님. 제가 괜히 나서서 두 분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는 저를 향해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이나를 쏙 좁고 예민한 여자로 저를 난처한 상황에 빠진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영악하고 잔인한 남자인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제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나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그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이 아이를 완벽하게 고립시킬 것인가? 이나야.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이나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그 눈에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과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엄마마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구나. 지환이는 정말 우리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나의 눈빛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망이 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경멸과 증오가 들어서는 것을요. 저는 제 손으로 제 딸이나 다름없었던 아이의 가슴에 칼을 꽂고 말았습니다. 이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 지환 씨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나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불안감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아이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이 위험한 관계를 방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지환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숨기지 않았고 서로에게 더욱 깊이 중독되어 갔습니다. 죄책감은 그의 뜨거운 몸 안에서 녹아내렸고 불안감은 그의 집요한 입맞춤 아래 바스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 만에 이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심지어 다정하게까지 들렸습니다. 이나야, 괜찮은 거니? 그동안 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제가 너무 제 감정만 앞세워서 어머님하고 오빠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나 쉽게 흘러나오는 사과에 저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겨를도 없이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너한테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 주말에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요. 머리도 식히고 마음 정리도 할 겸이요. 다녀와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조심히 잘 다녀오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 위태로운 행복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곧바로 지환 씨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나가 그동안 언제 올지 몰라 집에는 오지 않았었지만 주말에 여행을 간다는 소식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주말에 당장 제게로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제 집에서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식탁에서, 그리고 제 침실에서, 남편이 죽은 후 그 누구에게도 허락한 적 없던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제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 씨, 당신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어?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이며 땀에 젖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더 깊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칵? 방문이 열리는 소리. 너무나 작고 사소한 그 소리가 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그는 뒤엉킨 몸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곳에 서 있는 이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행을 떠났어야 할 그 아이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벌거벗은 제 몸과 제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이 모든 광경을 담고 있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빨간 녹화 버튼이 지옥의 눈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고 공간은 진공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말하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파국의 미소였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나의 손에 들린 휴대폰의 빨간 녹화 불빛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낙인처럼 제 망막에 달라붙었어요. 제 위에서 지환 씨의 몸이 아주 천천히 태엽이 풀리는 인형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끌어다 제 몸을 가려주거나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아주 흥미롭다는 듯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이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밌네. 생각보다 빨리 알아챘어. 우리 자기. 그의 입에서 나온 반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이 개자식아. 화났어? 화낼 만하지. 엄마처럼 따르던 시어머니가 내 남자랑 한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으니 그는 조롱하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연한 모습에 오히려 이나가 더 당황한 듯 보였어요. 이 상황의 주도권은 명백히 이나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지환 씨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이젠 박수진 씨라고 불러야 하나? 꼴 좋네요. 평생을 고고한 척, 우아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당신도 별 수 없는 암컷이었어. 너 대체 내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이제? 그가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는 제 턱을 잡아챈 뒤 짐승 같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당신 남편 오성그룹 5회장. 15년 전에 그 인간이 자기 욕심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서진기계 서사장.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남편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회사를 뺏고 빚더미에 앉게 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지.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길거리에 나앉았고 뿔뿔이 흩어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이 거대한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모님으로 살았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턱을 놓아주고는 이번에는 망연자실 서 있는 이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 이나야. 넌 그냥 딱 좋은 장기말이었어. 박수진 아들의 아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열쇠였지. 내가 이혼했을 땐 솔직히 좀 아찔했지만 오히려 더 좋아졌더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니 저 여자가 너를 딸처럼 싸고 돌잖아. 너 처음부터 전부. 그래. 처음부터 전부. 널 사랑한 적 단 한순간도 없어. 내가 내게 보여줬던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몸짓, 전부 다 역겨웠어. 하지만 참았지. 오늘을 위해서.
그는 이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이나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부서진 휴대폰을 발로 지니기며 마지막 말을 뱉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박수진 씨?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그 고고한 성이 당신 아들의 전 아내와 당신이 몸을 섞은 내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게 내가 당신 가족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그는 옷을 다 챙겨 입고는 미련 없이 방문을 나섰습니다. 지독한 복수극이 막을 내린 겁니다. 방 안에는 저와 이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한때는 모녀 같았던 우리는 이제 서로를 증오하는 배신자이자 한 남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똑같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방 안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와 이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던 그 침대 위에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가장 깊이 핥히고 상처 입힌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나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에 남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폐허뿐이었습니다. 이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나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환 씨가 제게 주었던 그 뜨거운 쾌락은 사실 제 남편의 죄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모든 설렘과 욕망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기만당한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사랑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복수국 무대 위에 올려진 가장 중요한 소품이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의 흔적과 그 남자의 흔적이 동시에 배어 있는 그곳에서 더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바쳐 가꾼 플라워 스튜디오도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이제는 그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먼저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남자의 소식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 역시 공허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망가진 사람처럼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며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삶도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제 남편과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극으로 끝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복수극에서 그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낡은 창가에 앉아 매일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꿈을 꿉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던 두 사람의 숨소리, 폭풍우 치던 밤 저를 탐하던 그의 뜨거운 입술, 그리고 모든 것이 발각되던 순간의 그 차가운 절망까지. 이 기억은 아마 죽는 날까지 저를 따라다니겠지요. 어쩌면 제가 살던 그곳은 처음부터 낙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죄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었고 저의 외로움과 기만으로 유지되던 거짓된 평화였을 뿐입니다. 지환 씨는 그저 아슬아슬하게 서 있던 그 성을 무너뜨린 돌멩이 하나였을 뿐이겠지요. 이 부서진 낙원 속에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도 욕망도 복수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면서요.